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머지를 앞두고 해시레이트가 급등한 이더리움 클래식이 또 장중에 18%까지 올랐습니다. 이더리움 채굴자들은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이렇게 옮겨왔다는 것은 또 네트워크 안정성이 좀 높아졌다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좀 이끄는 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장에서 또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한스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 재미가 없었던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었는데 어젯밤, 그다음 새벽부터 이어진 이 POW죠. POW의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머지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좀 실감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해시레이트가 는다라는 뜻은 그만큼 이제 이더리움에서 채굴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옴에 따라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뭐 채굴량이나 그다음에 이 비중들이 늘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이끌 수 있고 그만큼 이더리움에 채굴하던 사람들이 이더리움 채굴하던 데까지만 하고 우리가 이제는 다른 POW 제대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가자라는 것으로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됨에 따라서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뭐 하루에 뭐 10%, 20%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물렸던 종목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또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올라갈 것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다른 종목들도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좀 큰 상승 우리 기다려보면서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미녀 전문가님,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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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자, 우선 태풍이 이제 불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해가 좀 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쩐지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역시도 뭐 코인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사실 좀 20%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이렇게 조금 매일매일 뭐 원화가 환율이 1,375원을 뭐 격파했다, 뭐 어떻다, 뭐 유럽은 어떻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정말 많은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풍을 좀 뚫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코인들도 POW 기반으로 채굴자들이 좋아하는 코인들 위주로 해서 좀 많은 상승을 보여줬죠. 그런 것을 보는데 제가 앞으로 이제 한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다른 코인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럴 것이니까 지금 투자하신 것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와 같이 코인 소식 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란에서 암호화폐 채굴장 허가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클라마디오 미국 상원 의원이 로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암호화폐 법안에 탈중앙화 자율 조직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세무당국에서 체납자 암호화폐 몰수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하원의원에서 암호화폐 배후 자금 세력 때문에 금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은 어디로? 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가 또 가스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습니다. 가스관을 또 잠궜다고 하는데 지금 유럽 상황 어떻게 될까요, 한수님? 일단 뭐 좀 징하죠.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끝날 듯 안 끝날 듯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뭐 전쟁이 끝나야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그거에 맞춰서 발맞춰서 뭐 대응을 하고 할 수 있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껴있는 다른 국가들이 많이 좀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대체로 많은 피해를 보는 건 일단 유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전에 일단 유럽이 뭐 우크라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편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러시아를 좀 배척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한테 가스 이렇게 제공하고 천연가스 제공하고 석유 제공했는데 이게 너희가 지금 그러면 되냐? 우리 주도권은 내가 잡고 있는데라고 이렇게 좀 떵떵거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은 일단 탈러시아를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이 탈러시아를 하기 위해서 뭐 석유나 뭐 가스나 다른 지역에서부터 좀 끌어다 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었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게 또 그 의존도를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없겠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이제 러시아로부터 수입해 들어와야 되는 이 가스나 석유가 부족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좀 가중되고 있고 그래도 예전에 러시아가 그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하죠. 러시아로부터 이어지는 이 가스관이 이어짐에 따라서 뭐 유럽 쪽에 많이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 전에도 한번 뭐 정기적인 검사 때문에 뭐 부품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됐다 그렇게 해서 가동을 멈춰서 유럽 쪽에 좀 압박을 가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연결이 됐다가 최근에 다시 또 멈춰지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서 유럽 가스가 다시 좀 잠잠해졌었는데 다시 폭등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겨울 같은 경우 저희 같아도 이제 난방을 할 때 이제 뭐 전기를 써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럽 같은 경우도 가스를 통해서 난방을 좀 많이 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옴에 따라서 가스 의존도가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 계절이 오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맞춰서 러시아가 다시 뭐 부품 그다음에 오류 이런 내용들 때문에 노르트 스트림 1을 또 가동을 중단을 했고 그다음에 이 중단이 원래는 오늘 2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9월 2일 정도에 원래 계속 연장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급 중단이 좀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측에서 계속 나날이 이 유럽 가스 가격이나 석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좀 다시 좀 해석을 하자면 러시아 측에서는 최근에 가스로 인해서 석유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이 내가 이 전쟁에 쓰인 돈보다 더 많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천연가스 자원을 주도권을 잡고 무기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무기화를 저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유럽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됨에 따라 앞으로 더 장기화됨에 유럽은 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가스 가격, 천연가스 가격 또한 뭐 석유 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펙도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펙에 이제 사우디에 방문을 했죠. 뭐 사우디를 배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감에 따라서 직접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오펙에다가 이제 증류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함에 따라서 일일당 하루당 10만 배럴이죠. 10만 배럴씩 증류를 했습니다. 그게 9월 달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10월 달부터는 이 증류가 다시 줄어든다라고 해요. 올린 만큼 그대로 다시 뺐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경기 불황 때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우디 또한 사실 경기 불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석유의 가격이 석유가 계속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들도 경기 침체, 경기가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발전을 하지 못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우디 측에서도 오펙 측에서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증류를 낮추겠다. 그 증류가 낮춰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기름값이 비싸면 뭐 엄청 비싼 곳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1,700원대, 1,800원대의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다시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제기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측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이런
석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포함돼서 그것들이 좀 어느새 안정화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시 이런 좀 악조건들이라고 하죠. 악재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다시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좋은 내용들보다는 좀 나쁜 내용들이 그다음에 이것이 또 나비 효과로 이어질 내용들이 남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겨울 계절이 좀 다가오면서 유럽에서 가스와 또 난방에 의존하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스 의존도가 좀 높아지면서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좀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어지럽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또 오프닝에서도 말했듯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급등하면서 이더리움 쪽에 강세가 보이는데 지금 비트코인 쪽은 현재 어떨까요? 초아님? 우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비트코인이 19.5K의 보합세를 계속 보였어요. 계속 공방세를 계속 보이면서 지루하게 일주일 넘게 횡보하는 약세장이 조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더리움 클래식의 20% 넘는 상승과 더불어서 저번 주에 주요된 알트코인이죠. 이더리움은 9.1%, 에이다는 16.7%, 매틱 폴리곤과 이제 그런 코인들은 다 전부 다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에 있었던 돈들이 어쨌든 거시경제 영향을 조금 덜 받는 알트들의 대장, 특히나 조금 이제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 데로 조금 몰려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에이다 같은 경우는 16.7% 정도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6월에 진행이 되기로 이제 약속을 했었던 바시라드 포크가 9월 22일에 이제 지금 좀 정확하게 딱 집어서 그날 또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번 주에 상승을 조금 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38.8%를 기록을 했는데 어쨌든 어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이제 4년 만에 어쨌든 비트코인에 있었던 많은 이제 자본들이 빠져나가서 이제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다른 이제 알트코인의 기술적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빨려 들어가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반면에 이더리움의 상황은 도미넌스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미결제 약정 또한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20년과 21년에 비교하면 지금 거의 3배 수준으로 거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만연한 기대감은 항상 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도 열려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이오스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이야기를 오전에 드렸고 어젯밤에 강한 상승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말했던 게 지금은 매수보다는 매도를 조금 더 주목해서 해야 할 시장이고 그리고 매수를 하면 정리를 하면서 가야 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죠. 이게 어쨌든 하드포크적인 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버그가 어디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우리 버그가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조금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업데이트, 이더리움의 업데이트가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이제 채굴자들의 움직임이 사실 중요한 시장인데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면 이 많은 채굴자들이 보유한 양이 있어요. 이 180만 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처리할지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제 어쨌든 전환이 된다고 하면 기존의 방식대로 채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쨌든 정리를 좀 해야 되고 그러면 좀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항상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글로벌 거시경제들의 악재 속에서 비트코인은 어쨌든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인 이제 알트코인들에 좀 주목을 해야 하고 특히나 이제 기술적인 업데이트, 하드포크가 있는 코인들 위주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제 나왔던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 있죠. 이 상승과 더불어서 채굴자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펌핑이 15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좀 나올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그 다음에 이야기할 이제 후오비 글로벌과 조금 연관지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지금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비트코인의 수급은 좀 알트코인 쪽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과 에이다 또 폴리곤까지 최근에 좀 큰 상승 보였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또 만연한 기대감은 또 아래로도 열려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보다는 현재는 매도를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그 이유로는 좀 두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업데이트가 또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황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또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있고요. 또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는데요.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수님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일정이 좀 남아 있죠. 네. 일단은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연설이 많냐. 너무 파월 의장이 열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상태가 좀 많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더 사람들이 이 파월 의장의 말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옛날 같으면 사실 파월 의장이 뭐 베이지북을 뱉어내든 FOMC를 하든 사실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더 하나 넘어가서 잭슨홀 미팅도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옛날에 잭슨홀 미팅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뭐 잭슨홀 미팅 하면 하는갑다.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이 좋은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참조하고 뭐 어떻게 이해하자 이런 내용들만 있었는데 그게 크게 시장에 영향 주는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이런 잭슨홀 미팅 이후에 뭐 6,800조가 증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면서 내가 투자를 했던 걸 다시 회수를 하고 뭐 주식,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 잭슨홀에게 이 발언에 의지했던 내용들이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또 표시가 된 것들이었죠. 자, 이 잭슨홀에 우리가 의지를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 상황을 너무 모르겠으니까 그래도 힘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 전문가인 사람들의 말로 우리가 앞으로의 이 방향성을 판단을 하자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잭슨홀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집중을 했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사람들이 얘가 하는 말이 맞다. 그럼 그 방향성을 결정하자. 그게 마이너스로 이어졌던 내용들인데 이렇게 또 이어지고 나니까 이제 베이지북이라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베이지북 또 파월 의장이 또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8회 FOMC가 있는 달에 진행이 되고요. FOMC 2주 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기업, 그다음 은행, 경제학자 등이 또 참여해서 조사 분석을 한 내용들을 뭐 생산 활동이나 소비 동향, 뭐 물가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제 미국 내 12개 연준 관할 지역이 있습니다. 이 관할 지역이 뭐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할 때마다 이 지역 조금씩 로테이션이 돈다라고 해요. 만약에 7월 달 같은 경우에 또 베이지북을 발표를 했었죠. 그때는 뭐 3개 정도 지역이 뭐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조금 떨어진다. 더 심한 원래는 6월달 FOMC 때는 경고인 지역이 1개였어요. 근데 7월달 넘어가니까 한 3개 정도. 그러면 이제 9월달이 됐죠. 9월달에 베이지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사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잭슨홀이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든 좀 안정화 잡히든 것들이거든.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실제로 선적돼 있는 이 음식들을 그 곡물이죠. 곡물들을 수출하는 것들이든 그런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미국 내 12개 관할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좀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곧 나올 것이다. 그게 이제 7일날 발표가 되거든요. 이것 또한 좀 중요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베이지북이라는 걸 좀 왜 베이지북이라고 하면은 그냥 표지가 베이지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레드 색깔, 그냥 빨간 색깔의 표지였는데 그게 레드북이었다가 이제 베이지북으로 바뀌었고 한국에는 또 그린북이라고 있습니다. 그린북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S&P 글로벌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 등등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는데 당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아무래도 베이지북밖에 없다. 그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많은 일정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일 발표하는 베이지북이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후오비 글로벌이 또 중국 사용자 암호화폐 입금 서비스를 중단을 하면서 좀 많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초아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후오비 글로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오비 글로벌이 중국 사용자 암호화폐 입금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자국 사용자 대상으로 해서 입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후오비가 암호화폐 거래소죠. 중국계 거래소인데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오늘 15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중국 사용자 대상으로 이제 조금 막게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후오비가 거래량이 탑 10에 포함되는 그런 중요한 거래소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다수가 이제 지금 이미 중국이 한번 막았긴 했지만 몰래 이용하던 중국 거래소를 이용하던 중국 본토 사람들이 대다수 이용자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해당 날짜 이후로 이제 입금하는 주소가 있다면 무효화가 되고요. 만약 입금이 성공적으로 반영이 되더라도 이제 중국 사용자 같은 경우는 해당 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500 USDT, 건당 500 USDT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이제 20일 영업일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의.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후오비 글로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제 여러 번 조금 이제 좀 규제를 강했고 저번 연도 말쯤에 이제 또 후오비 글로벌에서 중국 본토인을 금지하면서 암호화폐 하락장이 거의 시작된 것이라도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중국 거시 경제 전문가였던 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때 그래서 당시에 보고서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본토인이 던지는 것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퀘스천이죠. 우리가 던지는 것들, 이제 본토인 던졌던 것들은 전부 다 중국 정부가 이제 조금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때 단기간 동안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보유량 1위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게 조금 그레이스케일로 다시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때 단기간적으로는 1위를 기록을 하면서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매도를 했다는 정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금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국영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국영 매체죠. 신화통신이 NFT 발행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를 좀 같이 보시면 중국 정부가 사실 죽을 듯이 싫어해요. 이런 중국의 돈, 위안화가 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나 자금 세탁을 미친 듯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해라. 이제 뭐 해라. 대신에 우리가 만든 국영거래소를 이용해라라고 이야기할 거래소가 큰 거죠. 그래서 중국이 조금 개입을 하면서 단기간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던 중국 본토인이 가지고 있던 이런 매도세로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런 모습 자체가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중국이라는 것이 사실 조금 시장에서 좀 악재로 작용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나쁜 것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단기간적으로는 지금 올라가는 것들 대부분 채굴자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면요. 매수를 하시더라도 타이트하게 짧게 잡고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조금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이제 좀 리스크를 최소화하시면서 가셔야 하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보여지는 단기간적인 상승은 어떻게 보면 채굴자들에 의한 상승인 것 같은데요. 따라서 어차피 좀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간으로 짧게 매도 타점 잡으셔서 수익 챙겨가시는 걸 권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많은 상승 보여줬는데 이 부분 차트 한번 봐주실까요, 한수님? 예,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조금 특징적인 흐름으로 보고 좀 차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더리움 클래식에 많이 물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갈지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480원대 어제 엄청난 한 20% 정도였네요. 54,800원이죠. 54,800원에서부터 어제 약 20%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역시 이제 머지 업데이트가 좀 옴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다시 옮겨오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가격대가 아무래도 조금 버거운 가격대인 거는 맞아요. 사실 지속적으로 제가 올해 3월부터 우리가 뚫지 못한 가격이 있습니다. 6만 2천 원대, 6만 2천 원대가 거의 고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가격으로부터 매물대가 이제 지금 좀 축소해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6만 원, 6만 2천 원대의 가격을 도달함에 따라서 위에 매물을 쌓여 있는 매물을 계속 먹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먹어주는 계기가 현재 한 2차례 그다음에 최근까지 계속 좋은 흐름이 더 이어진다라면 추후에 있을 3차례 정도까지의 이 위에 매물을 먹어주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염원하던 한 6만 2천 원대를 뚫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4시간 봉인데 자 이걸 날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봉으로 보면은 지금 조금 느린데 아무래도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거래량인 것 같아요. 초반에 우리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때 뭐 한 20만 원까지 갈 때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보여줬죠. 근데 그 거래량 외에 하락한 이후에 잠잠하던 거래량이 최근에 들어서야 엄청난 또 상승을 동반한 거래량을 보여줬다. 이 말은 즉슨 사람들이 이제는 이더리움에 관심을 많이 껐었는데 이 관심을 다시 이더리움 클래식에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좀 체크를 할 수 있고 자 관심을 가진다라는 뜻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걸 매수를 해야 할까 말까라는 걸 고민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무관심이었어요. 뭐 이더리움 클래식 이거 뭐 그냥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자. 뭐 그런 종목이 있구나라는 것이었다라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매도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반영되는 시장이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제가 지금 피보나치를 좀 꺼놨어요. 자 20만 원 뭐 지금 이제 16만 원 이렇게 0.618, 0.5, 0.382, 0.236 라인까지 이어지면서 라인들이 있는데 현재는 0.236 라인까지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봉으로 RSI를 체크를 하자고 보니까 RSI가 현재 과매수 구간 직전까지 왔거든요. 보통 제가 말씀을 드리죠. 과매수 구간 넘으면 우리가 매도를 신호다.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매도 신호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조금 흐름이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갔죠. RSI가 이렇게 됐다라는 뜻은 현재 가격으로부터 조금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며칠이 걸릴 것 같고 하지만 현재 떨어지는 게 겁난다 싶으면 현재 가격대에서 매도하시는 걸 권유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부터 6만 2천 원대를 좀 뚫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추후에 한 3차례 정도 두드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만약에 그 부분이 뚫리게 된다면 좀 시원하게 6만 2천 원대까지 상승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RSI가 과매수 구간에 직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좀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시적인 상황도 좀 안 좋고 지금 차트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좀 내려간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에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초아님? 우선은 방금 전에 한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준이 말을 하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자체가 거래량이 많이 없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죠. 나스닥 역시도 지금 마지막 지지선에 계속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래량을 실리지 않고 상하방으로 움직임을 정해주지 못하는 건 9월에 많은 이제 발언들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경제 지표들 발표가 많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예측을 이미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다수 연준 의원들이 좀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유동성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긴 것 자체가 어쨌든 유동성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이 유동성을 죽이기 위해서는 주식과 코인 시장을 단기간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지금 제가 그 지지율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7월 달에 30%
20%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20%대를 조금 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선택했던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펠로시가 대만을 좀 가는 겁니다. 대만을 갔을 때 이제 외부에 적을 두면서 미국 내의 자국 그리고 유럽 연합까지 같이 좀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그때 30%의 지지율이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현재 45%를 좀 보고 있어요. 어쨌든 외부적인 이제 좀 적을 두면서 내부의 결속력을 좀 지속적으로 강하게 좀 끌고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그런 전쟁 같은 이야기들은 어쨌든 제가 전쟁을 겨울 전까지 좀 끝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겨울 직전에 끝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어쨌든 중간 선거까지는 러시아의 존재가 미국에서는 이제 좀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필요악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좀 지속적으로 좀 보이면서 이런 지지율들을 조금 지켜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8월에 연준의 경기 동향인 베이지북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이제 또 이제 나오죠. 이것이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미국 내부의 상황을 좀 잘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거 결국에 75bp냐 50bp냐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 어쨌든 시장의 이런 연준의 말들을 자꾸 이제 지켜보고 웅크려드는 건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있을 큰 변동성 때문에 좀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 온체인 데이터상 어쨌든 하방 하락이 한 번 더 남았다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망이를 짧게 가시면서 조금 이제 박스권 매매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서 좀 매도를 좀 하시면서 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장투로 보시면서 떨어지면 또 매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스탠스를 좀 잘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은 어디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